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된다. 자, 책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정말 의미 있는 거라는 뜻일 텐데요. 자, 이곳에 음식과 오락, 지식과 위안이 가득합니다. 인생 책방, 안녕하세요.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좀 읽는 여자 책비싸 책 수액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것을 잘하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 함께 하겠는데요. 책의 재미와 흥미를 더욱더 올려주는 시간이죠. 아는 척 책방입니다. 지난주에 첫 방송 나갔잖아요. 네네. 반응이 어땠어요? 일단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는 척, 잘난 척, 척척. 근데 밉지 않은 신종 캐릭터라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여기 약간 오해가 계신데요. 네. 이 아는 척이라는 건 네. 모르는데 막 아는 티를 내는 게 아는 척이고요. 네. 저는 그냥 아는 겁니다. 아하. 아는 척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냥 잘난 거구나. 네, 그렇죠. 이게 밉지 않으냐고 근데 되게 미운 캐릭터가 갑자기 될 것 미워지네요. 같은데. 밉지 않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는 이 아는 척이라는 걸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세상에 모든 척들이 다 있지만 네네. 책을 아는 척 하는 것만큼이나 또 의미 있고 멋있는 게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맞네요. 네. 자, 오늘 소개할 책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책은요. 원래 영미권에서 정말 최고의 작가는 여러 명이 있겠지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아이콘. 아이콘? 네, 미국의 그런 작가의 아이콘입니다. 오. 해밍웨이. 어니스트 아. 해밍웨이. 아, 해밍웨이 알죠. 다 그런 사진 보면 꼭 기억나시잖아요. 막 수염 이렇게 입고 멋있겠다. 맞아. 네, 맞아요. 기억나요. 잘생겼거든요. 이분의 대표작. 그래도 아마 해밍웨이 책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 책은 좀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노인과 바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노인과 바다는 과시용으로 사실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은 책이었거든요. 겉표지가 딱 저는 꽂혀서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들고 다녔던 책이다 하면 과시용으로 많이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읽었던 기억도 있으세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도 들고 다녔던 기억은 많이 나요. 과시용이라니까요. 그쵸? 과시용. 네네. 막상 읽어보면 줄거리 자체는요. 그냥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얘기예요. 그게 끝이에요. 정말요? 네, 대부분은 물고기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네. 혼자서 항해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 상으로 노벨 문학상도 받고 퓰리처상도 받고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고요. 아니, 무엇보다 굉장히 많이 팔아서 이렇게 돈적으로도 해밍웨이를 좀 부유하게 했던 네. 그런 작품이죠. 근데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그 노인과 바다를 봤을 때는 이게 노벨 문학상이라고 퓰리처상이라고 좀 아. 얼핏 이해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굉장히 뭔가 해피엔딩이거나 아니면 뭔가 신나는 얘기일 줄 알았는데 네. 어린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할아버지가 나가서 실패했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만큼 보여요, 책에서. 근데 10대 때는요, 이 노인과 바다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책이? 근데 20대가 되면 약간 노인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요. 30대가 되면은 이걸 보면서 솔루션을 찾아요. 이 노인이 그럼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를 제대로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0대가 되면은 이 노인이 살짝 이해가 되고요. 50대, 60대가 되면은 내 얘기구나. 이 노인이 나구나 하고 눈물을 쏟아요. 그래서 연령대마다 되게 감상이 다른 대표적인 책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일단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은 노인이에요. 이 노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좀 다른 것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잡으러 갈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네. 지하철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지금 회사를 왜 가시는 거죠? 뭘 하려고 가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냥 내 직업이니까 가는 거예요. 출근한 거네요. 바다로. 그런데 어떤 목적이나 계획이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이기 때문에 나갔다. 그렇죠. 그 루틴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 꿈이 뭐야? 이 고기 잡아서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네. 이 지금은 우리 회사원들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40대, 50대가 되면서 아, 이 노인이 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잡은 고기가 청새치죠? 네. 굉장히 큰 고기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사람들이 참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청새치가
사람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렇게 85일 만에 잡았는데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너무 큰 게 잡힌 거예요. 이거를 가져가는 것도 이 배 안에 못 타니까 배 옆에 매달아 가지고 가져가다가 결국 상어한테 다 뜯기잖아요.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되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좋은 일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오히려 나한테 안 좋게 되기도 한다든가. 새옹지마네요. 네, 그래서 완전 이건 뭐 정말 새옹지마, 호사다마 네. 같은 고사들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이 고기에 어떤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진용 씨는 어떠세요? 네. 아니 잡았는데 잡았어. 정말 84일 만에 잡았는데 네. 이걸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버리기는 남 주긴 너무 아까워. 그렇죠. 나는 그냥 올라타가지고 뜯어먹으면서 회로 오는 거네요. 그렇죠. 포기 못해 나는. 저는 어때요? 사실 포기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 진짜요? 인생의 목표가 어릴 때 10대 때는 최선을 다하자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무리하지 말자. 이거 잡고 그러네. 가다가 이거 한쪽으로 기울면 어떡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걸 그렇게 의미를 놓고 보면은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집념인 거네요. 그렇죠. 전형적으로 한 30대가 보여주는 솔루션을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가져가지 말고 요 정도 내목 반만 정도만 떼가자. 떼가지고 고기에 넣고 나머지는 버리고 간다. 이게 이제 보통 30대들이 문제 해결 솔루션을 그렇게 찾거든요. 저는 몇 살인가요? 뜯어먹으면서 간다. 이거는 약간 10대나 그 밑으로 좀 더 가까운데 7세. 회를 먹을 줄 아는 어린이 뭐 이런 거에 좀 가깝습니다.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럼 노인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이러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책을 봤을 때도 노인이 큰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허무할 것 같은데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혼자서 그 밤바다의 그 별을 보면서 막 이렇게 고기를 잡는 과정이나 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그 과정, 그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히어로다. 이 자연과 싸우는 히어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바는요.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과정인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좋은 능력과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풀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부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이 과정, 이것만으로도 인생은 살만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살짝 보여주는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가 되네요. 자, 노인이 매일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바다. 설사 수확이 없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가야만 했던 인생이라는 그 바다. 이 의미를 듣고 나니까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오늘 아는 척 책방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어떤 책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책을 통해서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인생 책방. 자, 오늘 함께할 분은요, 무려 3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돌연 인생의 항로를 바꾼 분이십니다.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의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책은요, 김삼웅 작가의 단재 신체호 평전인데요. 과연 어떤 책인지 함께 보시죠. 단재 신체호 평전은 만국시대의 모든 것을 바쳐 쌓은 처절한 혁명가의 삶을 살았던 단재 신체호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책입니다. 그는 일제타도와 민족해방의 목표를 설정하고 멀고 험한 길을 오로지 역사의 시선을 맞추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의롭고 고결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의 발자취는 오늘날의 참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단재 신체호 선생과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이분이 제가 태어나서 자란 대전 중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전 몰랐었어요. 동양이신 거네요? 네. 오. 그분이 주로 활동하신 무대가 대전이었다면 아마 제가 알았을 텐데 사실 태어나셔서 8살까지만 사셨더라고요. 대전 내에서는 특별히 활동한 어떤 내역이 없다 보니까 대전에서 태어나신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옛 생돌, 옛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모임이라고 하는 순수 민간인들 모임이 있어요. 네. 옛 생돌. 이곳저곳을 이제 탐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신채호 선생의 생가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생가를 복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전 지역에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표가 될 만한 정신적인 스승이 될 만한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인물이 바로 신채호 선생이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에 제가 공동대표를 맡겠다고 네. 이렇게 나서서 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운 그 독립운동가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신채호 선생께서는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처절하게 싸운 독립운동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영 씨는 어떻게 네. 읽으셨어요? 저는 그냥 독립운동가 하면 일단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네. 그리고 그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으로 저격했던 안중근 네. 그리고 그 왜 그분 있잖아요.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졌던 오. 이봉창 네. 이런 선생님 말고는 이제 신채호 선생님은 약간 칼, 창, 총 이런 거랑 좀 결이 다른 무기를 사용하셨는데 그거 우리 작가님이 잘 아시죠? 네. 아 근데 이분은 네. 그냥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붓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글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분은 그런 지식인은 또 아니에요. 트란드 러셀이나 이방인을 만들었던 까미 네.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총칼을 들고 싸운 거고요. 샤르트르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네. 행동하는 지식인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나키스트 활동부터 의열단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총칼과 같이 싸우신 분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붓을 또 한쪽에는 총을, 칼을 들으셨던 우리나라에 좀 없었던 유니크한 행동하는 지식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국 해방 이것을 이제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 조국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장혁명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 무장혁명 내용을 잘 담은 그 이 선언문이 조선혁명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선혁명선언문은 1923년에 작성이 돼서 올해 딱 100년이 되네요. 금년 1월 달에 조선혁명선언 작성 100주년 기념해서 세미나도 열고 그 신채호 선생 생가에서 간단한 기념식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1 독립선언문이라든지 이런 거 작성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중에 변절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감옥에서 이제 순국할 때까지 변절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네, 요즘 뭐 욜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지향점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애국심이라는 가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좀 알아가면서 오늘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를 통해서 이번님의 인생과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일편단심.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을 이 사전적으로 의미로 보면 오롯이 한 곳으로 향한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채호 선생에게는 이게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시은 작가께서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저게 중국에도 있었고 기존에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편단심이란 말을 쫙 퍼뜨리신 분이 그 정몽주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희망한 일편단심이야. 그 일줄이 단심. 있어야. 뭐 이럴 때 나오는 단심이거든요. 네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호를 저걸로 쓴 거예요. 일편단심 신채호. 그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단심이라고 했다가 그거를 단생으로 고쳤다가 그게 줄여가지고 단재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신채호 선생에겐 일제 타도를 향한 일편단심, 우리 조국 독립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슴에 품고서 지은 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마음속에 일편단심으로 삼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퇴계 이황 선생이 그 저명으로 삼았다는 말이 매 일생한 불매향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공직 생활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떤 지조 있는 삶 또는 고결한 삶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매 일생한 불매향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는데 그 신채호 선생도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요. 한 부류가 은사, 한 부류가 노예, 한 부류가 전사. 은사는 숨어서 그냥 나 혼자 잘 살려고 사는 사람, 은사. 노예는 권력에 굴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노예적인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 기득권들과 불의함과 부당함과 맞서 싸우는 삶, 이게 전사의 삶이다. 전사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신채호 선생이 강조했었는데, 제가 바로 전사의 삶을 네. 스스로 선택해서 저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조사를 일편단심으로 삼고 계신 게 더 있으시더라고요. 경찰 출신이라 조사라는 말을 굉장히 아, 민감해하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바로 의원님께서 일편단심으로 삼고 계신 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원님의 일편단심. 이 부분 살짝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경찰대학을 들어간 해가 1981년. 네. 그때는 이른바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경찰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뭐 경찰관이 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 집안 형편 때문에 선택했던 것인데, 그래도 이제 경찰관으로서 살아가는 데 대한 저 스스로 정당화가 필요했는데, 그때 경찰 조직에 들어가서 경찰 조직을 민주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 하나가 내가 경찰 조직을 반드시 정치적으로 중립화가 이루어지는 조직을 만들겠다. 또 하나가 경찰 조직이 검찰로부터 독립되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독립되는 조직을 만들겠다. 세 번째가 내무부 치안본부였던 경찰을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겠다.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었죠. 경찰 수사권 독립이 그중 하나였고, 경찰 수사권 독립은 검찰 개혁과 맞닿아 있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은 경찰대학 시절에 꿈꾸었던 설정했던 목표였다면, 검찰 개혁은 1999년부터니까 지금부터 치면은 24, 5년 전 일인데요. 그때부터 이 검찰 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검찰 개혁을 제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죠. 네. 1999년 이후의 삶은 제 삶 전체가 검찰 개혁을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지나침이 없을 정도입니다. 경찰대학교 1기이신데 네. 뭔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용기도 필요하고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살짝 가정 형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 당시에 경찰대학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이 입학 동기는 아마 거의 대부분 가정 형편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가 1981년에 대학에 입학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980년까지 대학은 그 본고사 시험을 치르는 거였습니다. 본고사라는 것은 대학마다 각각 그 입학 시험을 따로 치르는 거예요. 네. 이른바 스카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대학들의 본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 기출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면서 이제 뭐 연습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이제 그런 문제 풀이하면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목표로 삼고 네.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이제 그 목표를 하는 대학에 갈 만한 점수는 그 정도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변수가 생긴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7-30 교육개혁 조치라고 대학의 본고사를 폐지하고, 이 본고사 폐지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본고사 폐지와 과외 폐지가 연결이 돼요. 이 과외 폐지는 또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집에서는 이론 한 푼 지원받는 거 없이 과외 선생을 해서 학비를 벌어서 하숙비, 등록금, 책값, 생활비 이런 걸 다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외 선생을 해서 대학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과외를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어요. 하나는 그 학비가 안 들어가는 학교.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대라고 하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을 제외한 그 나머지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좀 뽑기 위해서 4년 장학생의 월 생활비를 20-30만 원, 당시 기준으로 20-30만 원씩 주는 그런 장학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 사이에 경찰대학이라는 그 대학이 생겼다고. 일기 모집. 네, 그런 게 이게 네. 딱 포스터가 붙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경찰에 가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네. 경찰 조직을 어떻게 민주화시킬 수 있을까? 그걸 내가 한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보람 있는 일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찰대학을 이제 선택하게 됐죠. 경찰대학 일기 이제 학생으로 들어가서 이 경찰을 민주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그 마음이 검찰 개혁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까지 나오게 되신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황은하 의원의 책과 인상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소신과 신념, 부러질지언정 절대 휘어짐이 없다. 딱 정말 단재 신채호 선생을 잘 표현하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올곧은 소신과 굳은 신념을 엿볼 수 있는 일화들이 책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준혁 씨는 어떤 일화 기억나세요? 세수하실 때 네. 빳빳한 자세로 서서 이렇게 세수를 하셨다. 그래서 뭐 저고리, 마룻바닥, 바지가랑이까지 다 젖었다 이런 구절을 봤는데 네. 왜 이렇게 또 뻣뻣하게 이렇게 씻을 수밖에 없으셨을지. 저도 이렇게 그 구절 읽으면서 약간 네. 웃음이 나오고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일제가 이 땅을 지배하는 한 절대 내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정말 어느 쪽 어느 방향으로도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라는 고든 신념을 표현한 일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우리 그걸 느끼고 나니까 굉장히 울컥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 이시안 작가께서는 어떤 일화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 중국으로 오셔서 그렇게 뭐 먹고 살 길이 없었을 때 원고를 중국 신문에 기재해가지고 그 원고료로 먹고 사셨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조사 하나를 이걸로 고쳐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고칠 바에는 나는 그 빼겠다 아예. 그래서 아예 빼버린 이 사건이요. 내 글의 어떤 흐름인 거잖아요. 네. 조사 하나를 고치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글에 대한 지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뭐 독립에 대한 그런 간절한 것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정말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은 일화였어요. 신채호 선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좀 정말 유별나신 분이었어요. 네. 1919년 임시정부 수립할 때 그때 거기에도 관여했었는데 그때 그 대세는 이승만 대통령을 내각 수반으로 이렇게 인정하자 이런 것이 대세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임시정부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때 그 신채호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 중에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러면서 그뿐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가기 직전에 그분이 경구석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친일파 보증 쓸 수 있는 사람이 친일파란 이유로 그걸 거부해버려요. 그 이제 목숨하고 바꾸는 거죠 사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신채호 선생의 유일한 그 형님의 딸인 조카딸이죠. 조카딸을 신채호 선생이 친딸처럼 이렇게 막 그 애지중지하고 키웠어요. 근데 신채호 선생이 조카딸을 어떤 분에게 맡기고 만주에서 독립운동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조카딸이 결혼을 하는데 이게 친일파하고 결혼한다.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이 절대로 조국 땅을 밟지 않았던 분인데 조카딸을 설득하려고 옵니다.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조카딸이 설득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길을 딱 의절. 그냥 의절한 게 아니라 단지를 했다고. 네, 단지를 했어요. 손가락을 끊고. 그렇게 성품이 정말 칼 같은 분이었어요. 부러질지언정 절대 휘어지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사셨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신데 얼핏 보면요 의원님께서도 35년간 경찰 공직 생활 하시면서 타협 없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다고 네 그런 말씀 들었어요. 저도 이 경찰 35년 하면서 상사들에게 네. 좀 젊은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진상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네. 상사들과 많이 충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사들과 타협을 하지 않은 거죠. 이제 경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치안 총감, 그 다음에 치안 정감, 그 다음에 치안 감인데
치안감 계급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많은 후배들이나 선후배들이 저 사람은 절대로 승진 일정한 고위직으로 승진이 안 될 사람이다. 저렇게 윗사람을 들이받고 승진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그 예상들 했는데 예상을 깨고 제가 굉장히 고위직에 올라간 겁니다. 그때 저는 중간에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많이 느꼈지만 그때마다 그래 내가 나같이 살아도 승진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자. 그런 마음을 먹고 악착같이 견뎌가지고 결국 이제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갔죠. 제가 의원님 뵙기 전에 의원님의 별명부터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네. 별명을 보면은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돈키호테, 와. 트러블 메이커, 저격수, 풍우나, 싸움닭. 왜 이런 별명을 얻으셨는지가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 모든 것이 다 의원님의 소신 때문에 생긴 별명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 생활은 또 그 경찰 생활하실 때랑 좀 다르실 거 아니에요. 새롭게 드는 소신들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 신념들 혹시 있을까요? 정치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경찰 생활은 제 신념만 지키면 됐거든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싸우면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뭐 싸움닭이니 돈키호테니 뭐 저격수니 이런 별명을 듣게 된 것은 어쨌든 그 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주로 뭐 제가 생각하는 불의나 부당함과 싸우는 과정이었지만 정치인은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정치인은 이 옳지 않은 일이지만 타협해야 될 때도 있고 특히 주권자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은 어떤 때는 저의 신념보다 중요하기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계에 들어와서 새롭게 생긴 신념이 있다면 그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군주민수, 임금은 배, 백성은 바다. 그러니까 임금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죠. 이 바다는 백성이에요. 백성들은 임금을 띄웁니다. 이렇게 임금을 만들어요. 임금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잘 받쳐줍니다. 화가 나면 엎어버리죠. 바로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난 민심이 화가 나서 파도를 일으키면 배는 엎어지는 겁니다. 즉 주권자인 국민들의 생각을, 국민들의 이익을, 국민들의 어떤 가치를 이것을 소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저의 신념과 일치하면 가장 좋지만 신념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건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사하고는 싸울 수 있지만 주권자 국민들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게 하나의 기준이고 가치였다면 지금은 아를 넘어선 대야, 그러니까 국민이란 큰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오히려 그 신념을 지키는 건 똑같으신데 그럴 수 있어요. 나를 넘어선 대야를 더 향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전 더 확장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정리 잘해주시네요. 멋지네요. 정리맨. 네. 진영 씨가 준비한 게 또 있죠? 이제 저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약간 기득권 세력에 맞서는 그런 일화들이 많은 것 같으셔서 어디 가서 아유 저 꼰대 의원님 이런 소리는 안 들으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라떼는 말이야 이 꼰대력 테스트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원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리면 반말을 하게 된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아, 정말 안 그러세요, 의원님? 나이는 대충 그 예민하게 좀 파악을 하는데 네. 그러나 좀 반말은 하지 않습니다. 반말은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꼰대 아니시네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때도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했다. 답정너라고 하죠. 어떠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 네네. 회의할 때 네, 회의의 결론을 저 머릿속으로 정리해 놓고 네. 그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 그런 성향이 있으시다고. 그것은 네. 부인할 수가 없네요. 네. 아,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때 잘 나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내가 수사반장이었는데 말이야. 내가 경찰청장이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어떠세요? 하나, 둘, 셋.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 제가 아니라고 하면 약간 반발하려고 네네네. 했어요. 저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핀잔도 많이 듣죠. 그만 얘기하라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식, 야유회에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진짜요? 저는 그 회식이나 야유회 때 누가 빠지면 네. 굉장히 신경 쓰여요. 누가 왜 안 왔지? 왜 안 왔어? 그러면서 이게 다 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누가 빠지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그건 아닙니다. 아, 저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좀 많이 봅니다. 방향은 꼭 같진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유능하고 네. 헌신적이고 이렇게 일하는 동료들, 선후배들은 많이 봤고 네. 국회에 와서도 저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또 유능한 사람 많이 봅니다. 네. 근데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연계를 선택하신 분은 꼰대력 제로라고 하고요. 네. 2개에서 3개는 주의 꼰대가 되어가는 중. 근데 의원님이 3개를 선택하셨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개에서 5개는 이미 꼰대 경고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제가 꼰대가 되어가는 중인가요? 네, 네. ING입니다. 아니, 제가 네.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MZ세대 3대 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예. 이거 3대 용 맞는 것 허용 같으네요. 가능한가요? 예, 이걸요? 예, 제가요? 예,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의원님 마음에 들려면요. 이걸요, 제가요,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정말 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뭐 국민이 내 신념이다. MZ세대도 국민이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분들도 다 국민들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의 답변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황운하 의원의 인생과 책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천하대장부. 야, 천하대장부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전하대장부면 일단 그 마동석보다 덩치가 더 좋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키가 크셨다고 하죠. 그런 이미지여야지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신채호 선생님은 사람들이 글만 보고서 우와 너무 강단 있고 우와 야 이런 분은 천하대장부라는 그런 그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렸다가 딱 만나면 대부분 여기 만나신 분들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실망했다. 맞아요. 이런, 네. 외모적으로 보면 굉장히 왜소했고요. 그리고 병약하고 심지어 말도 좀 어눌하셨다라고 합니다. 다만 눈빛이 광채가 막 나면서 그 한마디로 의로움이 서려 있고 뭔가 좀 다르다. 좋게 보자면 뭐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이 사람이 한 일로 평가해가지고 네. 그런 이 사람은 천하대장부였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채호 선생님의 눈빛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범상치 않은 눈빛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의원님께는 천하대장부가 어떤 의미인가요? 어느 날 대전 서부경찰서장을 하다가 어느 자리로 이제 좌천이 돼가지고 어디 학교에 가 있을 때였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뜸 저를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아니 왜 이렇게 왜소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평균 신장이거든요. 170. 네. 제 나이 또래 때 평균 신장이고 뭐 체격도 그냥 평균 체격이죠. 근데 이분이 생각했던 저의 모습은 이 장군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경찰서장을 떠나면서 이임사를 할 때 그 이임사의 내용이 굉장히 거친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경찰서장을 떠나게 된 것이 상사와 충돌하고 검찰하고 충돌하고 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었는데 그때 상사들과 검찰을 제가 거칠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자기 상사를 공격할 정도면 굉장히 그 우람한 체격을 가진 어쨌든 그런 장군 같은 이미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맹자가 표현하기를 득도다조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힘이 가장 세다는 거예요. 여기서 득은 얻을 득이고 도는 길도인데 이 도라는 것이 민심입니다. 민심을 얻으면 다도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천하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그 뜻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이 천하대장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이 참 많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천하대장부신가요? 저는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 의미는 본인의 신념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면서 대장부처럼 살아오셨듯이 앞으로도 위풍당당한 대장부의 모습으로 의정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 세 가지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검찰 개혁이었고요. 경찰이 역시 시민들에게 어떻게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의 경찰이 되는 것. 그리고 정치가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정치가 어느 정도는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는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낡은 정치 제도를 개혁하면 그 불신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정치의 품격을 높일 수 있거든요. 검찰 개혁, 경찰 개혁, 정치 개혁을 마무리한다면 저는 뭐 그 정치를 그때쯤이면 그만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단재의 신채호 평전을 읽으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을까요? 신채호 선생이 하신 말씀 중에 석가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된다. 예수가 역시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조선이 된다. 이게 한마디로 줏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특색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분이 한탄했었어요. 네. 어떤 주의 주장 사상이 들어오면 그에 종속되지 말고 그것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주의 주장 사상으로 소화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기조 하에서 이제 민족사관을 많이 설파하셨는데 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좋은 문물이 들어오고 좋은 주의 주장 사상이 들어와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주체성 있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이것을 신채호 선생 평전을 읽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면서 네.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권진영 씨는 일일 수사반장으로 그렇습니다. 활약해 주셨는데 조사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네,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이 어떠세요? 의원님 이렇게 만나뵈니까 이 안에 장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군 같으세요. 네. 우리, 천하대장부. 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장군 같은 우리 의원님 따를 수 있게 좋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시안 작가님께는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까요? 우리 사회가 의외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존경하는 사람 누구니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네. 문과는 세종대왕, BTS요. BTS가 있네요, 있어요. 네. 이과는 이순신하는 식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없거든요. 네. 특히 일제시대 인물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변절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들을 좀 많이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존경할 만한 인물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까요?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올해가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민들이 다 뜻을 모으시고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모두 사심을 내려놓고 개헌을 포함한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바꾸는 해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좀 줄어들고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단재 신채호 평전과 함께 했는데요. 요즘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신채호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쳇바퀴 도는 삶에 지루하진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같은 하루에 안락함을 느끼기도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책으로 여러분께 일상의 소중함을 선사할 저는 홍재경입니다.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늘 무사하세요라는 말로 자주 인사하곤 한다. 내 책방 이름이 무사여서 책방에 자주 오라는 장난스러운 중의법이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인사가 정말 간절하다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뮤지션이자 책방 무사의 주인인 저자 요조는 오늘도 무사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며 지쳐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요. 나는 1월의 사람들이 유독 사랑스럽다. 오래가지 못할 걸 알면서도 이것저것 다짐하고 결심하는 비장하고 달뜬 얼굴들. 그리고 얼마 안 가 한결같이 실패해서 시무룩해질 얼굴들. 바보 같다. 멍청이 같다. 너무 좋다. 일상이 너무 건조할 수도 특별할 수도 있지만 바로 옆에서 오늘도 무사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쳐 보이는 당신에게 경쾌한 인사를 건네고 싶네요. 오늘도 당신의 일상은 무사한가요? 요조 작가의 오늘도 무사입니다. 미사일이 옆집에 떨어졌다. 두려움은 아랫배를 쥐어짠다. 전 세계 최초 한국에 출간된 책 우크라이나 작가 올가 그레벤니크의 전쟁일기입니다. 저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급박한 순간 속에서도 연필 한 자루로 일기장에 글과 그림을 기록하는데요. 그녀는 2 아이와 강아지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텨냅니다. 전쟁 첫날 그녀는 가장 먼저 사망 후 식별을 위해 아이들의 팔에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정에 더 가슴이 아파오는데요. 그 속에서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단단함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책 올가 그레벤니크의 전쟁일기입니다. 오늘의 서평책은 우리는 모두 조금은 이상한 것을 믿는다입니다. 해가 바뀌면 유독 문정성시를 이루는 곳이 있죠. 바로 운세나 사주를 봐주는 곳인데요. 혹시 2023년 새해맞이 사주팔자나 타로를 보진 않으셨나요? 1999년 12월 31일 23시 59분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지 걱정하진 않으셨나요? 혈액형, 성격론, 운명, 사주팔자, 외계인, 신명사진 등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조금 이상한 것들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평자 양재원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불안해하며 설명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는 좌절한다. 반면 상황이 이해되고 설명되면 부정적인 감정은 잦아든다고 서평합니다. 책에서는 MBTI 열풍이 이상한 믿음의 사례 중 하나라고 말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성격 유형 검사인 줄 알았는데 꽤 충격이 큰데요. 양재원 교수는 해결책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용기일지도 모른다라며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입니다. 나태주 시쓰기 60주년 기념으로 출간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치유의 언어를 건네는 시인 나태주의 어른을 위한 동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도 그렇다. 나태주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입니다. 두 번째 책은 브루클린의 소녀입니다. 2016년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출간한 책으로 귀여운 미소의 책은 지난 10년간 교보문고 소설 판매 부수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사라지며 시작되는 믿고 보는 작가 귀여운 미소의 본격 스릴러 장편 소설 브루클린의 소녀입니다. 마지막 책은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입니다. 출간 후 30만 부의 판매 기록을 올린 일본 아마존 40주 연속 베스트셀러이자 일본에서 수면 혁명 열풍을 불러일으킨 화제의 베스트셀러인데요.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은 90분 숙면의 기적을 선사하는 니시노 세이지의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입니다.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테마로 오늘 뭐 읽지 함께 해봤는데요. 추천 도서로 일상의 행복감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권의 책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정원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원으로 풍성하게 가꾸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모익지는 새로운 책으로 또 인사드릴게요.